자, 7, 8월달 과정 시작합니다. 7, 8월달 과정은요, 요약 정리집하고, 요약 정리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이렇게 할 건데, 여기 문제풀이 보면, 문제집을 제가 한번 훑어봤더니요, 별표가 있어요, 별표가. 제가 봤더니, 별표 하나짜리는 여러분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 중요성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표 3개짜리 정도를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면 되고, 제가, 분명히 다음 주에는, 어디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 제가 가져가서 보긴 했는데 그 체크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은 매주 이렇게 할 겁니다. 요약 정리집을 통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제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설명하겠지만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책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요약 정리집 일단 3페이지 봅니다. 요약 정리집을 통해서 일단 요약 정리를 좀 하자고요. 3페이지 가면 부동산학의 총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부동산학 개론, 민법 전부 다 40점대였다. 심지어는 30점대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연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동안 지금 처음 와서 듣는다. 그분들도 합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부터 들었는데 공부 안 했다. 근데 듣기만 했다. 뭔가 남아있습니다.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걸 지금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60점 맞는 시험이잖아요. 80점 맞는 시험이다. 근데 지금 모의고사 보면 40점대가 안 된다. 40점대다. 그런 분들은 약간 힘들 수 있어요. 80점이라면 우리가 시험 합격 점수가. 근데 60점이잖아요. 60점이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충분하니까 이거 될까 말까? 공부하기 싫으면 이제 핑계를 삼는 거야. 이거 안 돼. 돼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죠.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하니까 그동안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기본서 보지 말고 요약집만 봐도 됩니까? 언제 기본서 보셨습니까? 기본서 별로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요약정리만. 선생님 나는 요약정리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강의노트 봐서 강의노트 보고 문제집 보고 나는 문제집도 너무 두껍다. 그럼 제가 한가하고 제가 풀어준 것만 푸시라고.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 이 시험 공부라는 것은요. 마음 잡고 2, 3일 뭡니까? 하루 정도는 열심히 해요. 하루 이틀 정도 열심히 하죠. 3일째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이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좀 쉬어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 지금 35점 되니까 열심히 해서 7, 8달 끝나면 80점으로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런 생각 버리라고. 지금부터 결혼만 열심히 한다더라도 전 과목 안고 결혼만 2달 동안 열심히 했다. 80점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런 생각 버리고 지금 35점대다. 그러면 시험 볼 때까지 꾸준히 반복전 하겠다. 그럼 60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개론만 해야 되겠다. 그럼 개론 85점 맞았다. 민법 35점. 합격, 불합격. 불합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조금씩만 계속 반복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많이 할 것 같고 수업 시간 오면 아는 내용을 또 하고 또 오니까 짜증나고 그럼 집에 가서 혼자 하면 아는 내용 제끼고 다른 거 모르는 거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시간이 세이브가 되겠다.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봐야 아는 내용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아는 내용만. 모르는 내용을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으면 나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꼭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언니 안 나와. 나 집에서 하니까 너무 잘 돼. 하루 정도 잘 되지. 어디? 부동산 특성까지만. 그치? 탄력성 가는 순간 멘붕. 탄력성 가는 순간 수업 시간에 들은 거 다 알아. 책 있는 거 다 알아. 문제 푸니까 안 풀려. 문제집이 나쁘다고 막 그래. 자기가 안 풀리면 문제집이 나쁘다고 그래. 이상하죠? 문제집은 나쁜 게 아니야. 자기가 안 풀릴 뿐이죠. 그거 풀어주는 게 학원이잖아요. 학원에 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집에 있다. 그럼 나는 떨어지겠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특정 과목에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피곤하면 그 특정 과목은 잘 생각하시라고요. 민법이나 개론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잘 생각하시고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틀 열심히 하고 하루 정도 이틀 열심히 하고 하루 쉬어버리면 안 돼요. 이틀 열심히 하고 반나절 정도는 좀 편하게 하고 그래야 충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많이 주무시지 않으면 그럼 체력이 여름에 덥죠? 그럼 잠도 못 잤죠? 집중력 떨어지죠? 짜증나죠? 옆에서 조금만 무슨 말 하면 날카로워지고 싸우고 너 보기 싫으니까 안 온다 하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니까 수면 충분히 취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배탈 나니까. 예? 그다음에는
집중력 가지고 공부하기 위해서 잠을 충분히 자시고, 그다음에는 요약 정리지만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부동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민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가볼게요. 자, 3페이지 부동산학의 총론이라고 나왔네요. 3페이지. 그럼 부동산학의 총론에서 뭘 공부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총론은 크게 보면 4개 타이틀로 그동안 저하고 공부했어요. 가장 먼저 체계, 그 다음에 개념, 분류, 특성. 왜요? 3페이지에 체계가 나왔네. 체계. 부동산학의 체계. 그럼 체계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사항을 공부하고 가면 돼요. 3페이지에서 공부해야 될 것 딱 2가지 하면 돼요. 3페이지에서. 3페이지에서 부동산학의 정의 나왔는데 정의 몇 가지 나왔습니까? 3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정의는 학자들마다 약간 다르게 정의해요. 여기 3가지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1번은 5번이 나왔어요. 1번은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울 거 하나도 없다. 틀린 말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정의에서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부동산학은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되는데 이론 분야는 과학성이 요구되고 실무 분야는 뭐가 요구된다? 기술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출제했죠. 부동산학은 체계화된 이론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요구된다. 뭡니까? 그렇습니까? 오잖아요. 아니, 부동산학을 체계화된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가 있잖아요. 그 체계화된 이론, 이게 체계화된 지식이라고요. 그럼 체계화된 지식, 이론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하나만 보겠다는 소리예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보겠다. 그럼 뭐가 요구된다? 과학성이 요구된다. 그러면 옳은 말이라고요. 무슨 말 됐죠? 여기서는 이론이 나오면 무조건 과학성, 기술이 나오면, 아니, 실무가 나오면 뭐요? 기술성, 그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그 밑으로 갑니다. 부동산학의 성격. 여기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체계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성격입니다. 그럼 부동산학의 성격은 거기 5가지 제시됐습니다. 경험, 규범, 응용, 사회, 종합 나왔죠? 이것 외우기 싫다. 오른쪽에 있는 거 설명 나오죠? 설명? 그건 설명 필요 없어요. 타이틀만 하시면 돼요. 경험, 규범, 응용, 사회, 종합. 이 5가지가 부담스러우면 그 밑에 4가지 말하면 되잖아요.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럼 3페이지 끝났습니다. 자, 넘어갔더니 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무슨 말인가? 우리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이거는 10회 이전에 냈어요. 20년 전에 냈다고요. 3대 측면이 뭡니까? 법경기, 이게 3대 측면이다. 20년 전에 냈고 요즘이 시험에 나오기는 합니다.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유형, 무형 구별하는 문제가 내요. 유형, 무형. 그러니까 법률적, 경제적은 뭐고? 무형이고, 기술적은 뭐고? 유형이고. 요즘은 지문에 이걸 주는 거지 법경기가 3대 측면이다. 이걸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대 측면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 낸다고요. 법경기가 3대 측면인데 법률적, 경제적은 뭐고? 무형이고, 기술적은 뭐고? 유형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아봤는데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 사이에 지문에 법경기가 나오면 반드시 유형, 무형이 뒤에 따라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제대로 연결하시면 돼요. 의미하셨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요. 그 2번이 실제로 우리 나왔던 거야. 우리 시험에서 2번 지문이 기술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잖아요. 기술적이 나왔으니까 유형. 그러면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측면은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자, 법률적 경제는 유형이라고 하면 틀리죠? 뭐라 그래야 돼? 무형. 이렇게 해야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3번도 최근에 출제했죠. 여기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는 것은 3대 측면. 여러분이 중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럼 중개 활동을 할 때 이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해봐요. 자, 중개한다. 그럼 중개하면 의뢰인들에게 뭘 설명하겠죠. 설명하는데 이 부동산 사러 온 사람이 있어요. 자, 매수 의뢰인. 매수 의뢰인에게 이걸 설명할 때 이 부동산의 가격만 설명할 겁니까? 이 부동산의 면적, 높이, 구조도 설명할 겁니까? 구조 설명하죠. 그럼 구조 설명했다? 그러면 뭐요? 기술적. 가격만 하겠다? 경제적. 이 부동산이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지역권이 설정돼 있고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게 뭡니까? 법률적이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중개하잖아요. 중개. 중개는 무슨 활동이잖아요. 그럼 중개활동, 감정평가활동, 관리활동,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3가지 측면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3대 측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대 측면의 의미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3가지 측면을 전부 다 고려한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부동산 관리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있습니까? 5죠. 5. 되셨죠? 3대 측면 3개를 결합하면 뭐라고 그래요? 복합 개념.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관련된 것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O. 이렇게. 그게 3대 측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부동산 활동, 타당성 분석, 부동산 관리, 내용 연수 전부 다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자,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26회 때 지문입니다. 24회 때 이렇게 출제했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분석이 있다. OX? O. 되셨죠? 부동산 관련된 것은 모두 다 3대 측면으로 연결시키면 되니까. 자, 그러면 3대 측면 끝났습니다. 자, 그 밑에 연구 대상. 부동산의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입니다. 26회 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하고 뭐다? 부동산 현상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거.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인데 초창기 시험입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부동산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자체다. 부동산 자체를 연구한다.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된다. OX, X. 부동산 자체의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하는 거지. 그럼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뭔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부동산 현상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럼 결국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하고 부동산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다. 그럼 토지 자체를 연구하는 건 뭡니까? 지질학이에요. 지질학.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기억할 것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인데 시험 지문에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한다. 무기체인, 무생물인 부동산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OX, X. 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OX, X.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의미 됐습니까? 자, 이제요. 부동산 활동이 중요해요. 여기서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은 이걸로 끝나는데 그러면 부동산 활동이 뭐냐? 이 부동산 활동은 매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1순위입니다. 여기 체계에서. 우리 부동산의 체계에서 첫 번째가 뭐 했냐면 정의했습니다. 학문적 성격이겠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굳이 쓰면 타이틀 담다면 이게 3번, 4번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부동산학의 성격하고 더불어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성격, 수순자가 아니다 나왔죠. 이게 체계에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성격이.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부동산 활동이 잘 돼요. 그럼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 객체는 부동산.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대인물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세 개로 나눠본다. 제1섹타, 2섹타, 3섹타. 1섹타를 공적 주체, 2섹타를 사적 주체. 되셨습니까? 제3섹타가 나오고 자, 그 밑으로 가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나와.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부동산 활동을 누가 합니까? 그 소린데요. 정부가 하면 정부 부분, 민간이 하면 사적 부분, 그 다음에 전문협회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감정평가사 협회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전문협회 부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부분에서는 두 가지 알고 가야 되는데 뭘 알고 가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적 부분입니까? 정부 부분입니까? 전문협회 부분일까요? 사적 부분.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옆에 민간 부분 옆에 이렇게 효율성 추구 써놨죠? 그 옆에다 가장 활발하고 써놨지. 그럼 부동산 활동의 부분에서는 민간 부분, 사적 부분이 가장 활발하고 민간 부분이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부동산 활동의 부분에서는 두 가지 기억합니다. 민간 부분은 뭘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고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부동산 활동의 부분은 세 부분이 있다. 정부 부분, 민간 부분, 전문협회 부분. 그런데 부동산 활동의 부분을 민간 부분만 본다면 효율성을 추구한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 옆에 들어가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나왔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속성 10가지가 제시됐는데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10가지 외운다. 그럼 떨어지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라고요. 자, 가장 밑에가 복합 개념이네요. 부동산 활동할 때 아까 여러분 중개 활동할 때 복합 개념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가학성과 기술성이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고
그 밑에 사회성, 공공성, 사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사익성을 추구해. 사익. 그런데 공적 주체는 공익을 추구하죠. 그 공익을 풀었으면 사회성,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공적 주체가 한다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하고 사적 주체가 한다면 사익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란 말은 부동산 활동의 부동산 활동이 속에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야. 그럼 사회성, 공공성이라는 성질을 갖는다는 거고, 중개사가 하면 중개의 전문가들이고 평가사는 평가의 전문가들이죠. 따라서 부동산 활동은 전문성의 성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윤리성은 윤리적으로 해라.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끼리도 부동산 업자와 그 다음에 종업원 사이에서도 부동산 업자가 일반 대중에게도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게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윤리적으로 해라. 그게 윤리성인데, 윤리성이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어렵게 나오면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를 물어봐요. 그럼 윤리성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네 가지 나왔죠.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이 뜻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렵게 나오면. 자, 그러면 조직윤리하고 고용윤리하고 조직윤리 차이점은, 제가 중개업자입니다. 종업원을 고용하죠. 그럼 종업원과 저 사이에 윤리가 있어야 되는 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그게 고용윤리입니다. 종업원이 나오면 무슨 윤리예요? 고용윤리예요. 조직윤리는 부동산 업자끼리, 구리시에 있는 부동산 업자의 모임이 있다. 그 다음에 구리시 부동산 협회가 있다. 그 협회에서 부동산 업자끼리 나와 협회 사이에 윤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조직윤리. 자, 의뢰인이 왔습니다. 중개 의뢰인이 왔습니다. 매매 의뢰인이 왔습니다. 또 매수 의뢰인이 왔습니다. 매도 의뢰인이 왔습니다. 그러면 의뢰인과 관계에서 제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챙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서비스 윤리라고 그래요. 자, 공중윤리는 중개사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 있다. 중개사들, 저게 사기꾼들 이런 소리 안 듣게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공중윤리. 종업원이 나왔습니다. 무슨 윤리? 고용윤리. 부동산 업자 간에요. 조직윤리. 부동산 업자 간의 조직윤리입니다. 일반 대중에 관한 윤리는요, 공중윤리. 자, 그 다음에 정보활동, 임장활동. 현장에 임해라. 임장활동, 정보활동, 가서 정보를 구해라. 여기서 임장활동, 정보활동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여기서는 임장활동, 정보활동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임장활동, 정보활동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성이 나와요. 그러면 돼요. 부동성이 나오면 돼요.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공간 덩어리죠. 그럼 무슨 활동? 공간활동. 토지는 영속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해라? 장기적 고려해라. 되셨습니까? 네,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제가 10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자, 그 밑에 부동산 현상 안 나와. 넘어갔더니 부동산의 연구 대상 나왔습니다. 연구 대상 몇 가지래요? 두 가지입니다. 연구 대상. 연구 대상 두 가지인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야. 연구 대상이 연구 분야죠. 연구 대상이 있고 연구 분야가 있는데, 연구 분야는 두 가지예요. 뭐하고 뭐? 이론하고 실무. 부동산학은 이론하고 실무로 구성되죠. 그럼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어요. 이론 분야를 기초 분야라고 하고, 실무 분야는 결정 분야와 결정 지원 분야 나눠집니다. 제가 설명하지만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정 분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정 분야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등 나왔죠. 등이란 것은 또 있다는 소리잖아요. 플러스 정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 금융 개발을 결정 분야라고 하고, 여기에 정책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래서 네 가지를 기술한다면 투, 금, 개, 정. 그게 결정 분야. 결정 분야 앞에, 결자 앞에 뭐가 생겼대요? 의사 결정 분야예요. 뭐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된다. 그걸 결정 분야라고 그래. 뭐 할까 말까 결정한다. 그러면 투자할까 말까 결정한다. 의사 결정해야 되잖아. 금융, 돈 빌릴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개발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정책은 국가가 구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까 말까, 구리에 분양가 규제를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정 분야라고 한다. 그래서 결정 분야는 투, 금, 개, 정.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 밑에 우리나라는 표준산업부유라는 게 있어요. 거기 표준산업부유를 보면 부동산업을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포인트 하나만 잡고 갈게요. 소분류 가봐요. 소분류 가면 4개 나오죠.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관리업,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소분류가 세분되면 세분류야. 그럼 오른쪽에 세분류로 가면 전부 다 3개씩 있어요. 근데 뭔만 2개예요? 부동산 관리업만 2개예요. 그럼 부동산 관리업이 2개인데 뭐가 없습니까?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예요.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분석 나오죠. 근데 관리업은 주거용하고 비주거용 없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관리업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기타 부동산 관리업으로 세분된다. OX, X. 자, 그게 포인트. 자, 그 밑에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역시 지문밖에 안 나와요. 지문 나오는데 분산식이 나오면 개별적, 부분적 기억이 나야 되고 종합식이 나오면 특정 측면, 아니 중점식이 나오면 특정 측면, 종합식이 나오면요 복합 개념. 그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이윤 극대화 그것만 기억나면 돼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접근 방법에서 분산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식이 있고, 이거 접근 방법,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있어요. 이것 위에 형태과학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법제도적 접근 방법, 뭐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매우 추상적인 말들. 나오면, 접근 방법이 나오면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나와요. 그것도 이 둘 중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 종합식 접근 방법이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식 접근 방법은 개별적, 부분적이라는 말 나오면 돼요. 자, 여기 부동산학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야. 여기 부동산학인데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 제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경제학은 주변과학이잖아요. 맞죠? 경제학 입장에서 부동산학은 주변과학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고 나머지는 주변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학을 공부하는데 접근하는데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경제학이 주변과학입니다.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학 지식이 필요해요. 분산학 지식이. 그때 부동산학을 공부하겠다. 그것을 분산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과학 입장에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학에 접근하겠다. 그것을 분산식이라고 그래요. 매우 미흡한 거죠. 이는 왜? 부동산학을 전면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경제학 공부하면서 부동산을 조금 공부하고 법학 공부하면서 조금 공부하고 개별적, 부분적으로 공부하니까 얘는 미흡한 접근 방법이죠. 그럼 중점식은 뭐냐? 자, 법률적 측면이 있고 부동산학은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적 측면이 있어요. 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특정 측면만, 그러니까 특정 측면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중점식은 특정 측면만 공부하겠다. 법률적 측면만 공부하겠다. 경제적 측면만 접근하겠다. 기술적 측면만 접근하겠다. 그게 중점식입니다. 중점적으로 나는 법률적 측면만 공부하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식이란 말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3개가 다 나와요. 3개 다 나오는데 종합하고 똑같은 말이 복합이거든요. 이 3개를 결합해서 복합 개념으로 공부하겠다. 복합 개념으로 공부하겠다. 접근하겠다. 이게 종합식입니다. 그럼 중점식과 종합식의 차이점은요. 2개 다 법경기가 나와요. 법경기 나오는데 특정 측면 그러면 중점식이 되는 거고 복합 개념으로 그런 나오면 뭐다? 종합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종합식으로 공부하냐? 구체적으로 공부하냐? 종합식이에요. 훨씬 더 넓게 공부하죠. 우리나라는 부동산학이 종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종합식으로 접근해서 단기간에 우리나라에 정착시켰다. 통일화시켰다. 시킨 방법.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식이 나오면 2개 기억하는 겁니다.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접근했다.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부동산을 정착시켰다. 통일화시켰다. 그 평가받고 있는 게 뭐다? 종합식이다. 자,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아까 우리 결정 분야에 투자, 금융, 개발 정책이 있었죠. 그럼 투자를 할 때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것을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요. 다시요.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투자, 금융, 개발처럼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까? 그러한 측면에서만 부동산학이 접근하겠다. 이걸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 종합식 접근 방법이 가장 중요성이 있다. 의미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7페이지로 넘어와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이런 뜻이죠.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 정도는 지켜주세요. 그게 일반 원칙. 수업 시간에 일반 원칙. 졸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멍 때리지 마세요. 이런 거라고. 부동산학 결혼의 수업의 일반 원칙. 그 말은 부동산학 결혼 수업에 지켜줘야 될 사항. 그게 일반 원칙이라. 그럼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거 지켜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 부동산 활동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경제적으로 하세요. 공정하게 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초창기 시험에요. 이런 걸 냈었어요. 다음 중 부동산 활동이 일반 원칙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답이 전달성이 있었어요. 전달성. 요즘 그런 거 안 나와요. 우리 기본서 보면 전달성, 안전성, 능률성 엄청나게 설명 나오는데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선생님 자신있어? 나오면 뛰어내린다. 안 나와요. 여기서는 일반 원칙에서요. 그래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거 내올 필요도 없어요. 딱 이거 말하면 돼요.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할 때는 능률적으로 하세요. 그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하는데요? 그걸 내요. 그거. 소유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하는데요? 최고 가치를 창출해라. 그럼 능률적으로 된다. 거래 활동을 어떻게 하는데요?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그러면 거래 활동이 능률적으로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능률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 활동을 할 때는 뭐 해라?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해라. 최유효 이용을 해달라. 그러면 능률적으로 된다. 그럼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거래 질서가 확립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거래 활동이 능률적으로 된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능률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 활동은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되고 거래 활동은 최유용이 못쓰게 한다.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내요. 이걸 속인다고요. 이건 옳게 줘요. 이렇게 옳게 준다고요. 그러면서 소유 활동을 최유용하면 그러면 안정적으로 한다. 안정성이 확보된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좀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유 활동, 거래 활동을 최유용, 거래 질서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건 안정성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는 안 된다고.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를 안 내고 이걸 속인다는 거. 이거. 실제 26회 때 이걸 속여서 냈죠. 이렇게 냈잖아요. 안정성의 원칙을 위해서 소유 활동은 최유용의 지도 원리를 삼고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X죠. 소유 활동의 최유용의 지도 원리를 삼고 있다. 이 말은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정성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뭐요? 능률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됐나요? 예.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의 체계입니다. 체계. 자, 넘어가면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이 나와요. 개념. 자, 개념은 좀 이따 보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자고요. 몇 문제도 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0페이지. 10페이지 갔더니 자, 1번 문제 가자고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요. 1번 문제는 26회 때 시험에 출제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시험은 지금 최근 몇 회는 안 나오는데 26회 때 실제 시험이에요. 자,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가치 증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게 뭡니까? 법경기, 이 소리요.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거는 부동산학의 정의입니다. 정의. 옳은 말이에요. 자,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 및 현상을 포함한다.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 나왔습니다. 그럼 법경기가 나오면서 종합적, 복합개념 나와야 되죠? 복합개념 나왔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이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옳은 말이죠. 4번.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분산활동을 대상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다. 옳은 말이네요. 그럼 4번 지문은 부동산학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고 3번 지문은 접근 방법을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연구 대상을 물어본 거고 자,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서 최유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안정성이 아니라 뭡니까? 능률성.
되고 있습니까? 예. 자,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든지 풀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걸로 제가 추정됩니다. 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22회 때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억, 부동산 활동은 입체 공간, 즉 공중 공간, 지표 공간, 지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이거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서 부동산 활동은 공간 활동이다. 그 말. 공간 활동이다. 니은, 사회성, 공공성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부동산 활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맞지요? 예. 자, 그러면 윤리성이 나왔는데 윤리성에서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직윤리 나왔습니다. 조직윤리는 누구? 업자간. 자, 고용윤리는 종업원. 맞죠? 일반 대중은요? 공중윤리, 의뢰인은요? 서비스윤리. 자, 됐어요. 자, 그러면 2번도 옳은 말이고, 아니, 니은도 옳은 말이고,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에서 결정되고 실행된다. 장기적으로 잘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정한다. 실제 행동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럼 이건 옳은 말인데 부동산 특성은 뭡니까? 영속성. 자, 니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인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틀렸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에서 대인물 활동입니다.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공개된다. 이 또한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 활동을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라면 볼 수는 없어요. 부동산 활동은 이론과 실무가 같이 나와야 되니까. 되셨잖아요? 그래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 모두 다 강조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의미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니을 지문은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네요. 틀린 말. 기억 옳은 말이고 니은 옳은 말이고 디귿도 옳은 말이고 마지막에 니은 부동산 활동, 임장 활동 나오면 임장 활동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현장 임해봐라. 무슨 특성? 부동성, 부중성이라 해서 틀렸죠. 자, 자, 4번 문제. 4번 문제는 4번 지문만 보고 가자고요. 4번 지문.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 중에 부동산 관리업 나왔습니다. 관리업은 몇 개로? 2개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잖아요. 자, 5번 문제는 여러분 보시고요. 6번 문제도 중요성 없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네요. 자, 7번부터 볼까? 부동산의 개념이니까. 7번부터가 부동산의 개념이니까 다 끝났어요. 6번까지 해서 여기 부동산의 책에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책은 잘 써놓은 것 같아요. 어떤 책 보면 이 앞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만들어놔서 막 헷갈리게 하는데 다 필요 없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7번부터는 부동산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개념은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죠. 7번은 알 수 있겠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자, 그럼 2번은 무슨 개념입니까? 2번 공장재단은 무슨 개념이에요? 법률적. 왜요? 준부동산이니까. 공장재단 준부동산이죠. 법률적. 3번은요? 법률적. 4번은요? 법률적 준부동산이니까. 5번 위치는요? 기술적. 공간, 위치, 자연, 환경이 뭐요? 기술적이니까. 자, 그럼 다 있잖아요. 됐어요. 8번 문제도 이제 부동산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개념을 가볍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제가 요약 정립을 통해서 가볍게 설명하고 문제를 봤더니 문제가 쉬워요. 문제가 쉬우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좀 많이 푸시고 자, 8페이지로 가봐요. 요약 정립 8페이지. 요약 정립 8페이지 갔습니다. 자, 8페이지에 부동산의 개념 나왔습니다.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를 결합한 거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 나오고 플러스 경제적 개념이 나오고 플러스 무슨 개념? 기술적 내지 물리적 개념. 여기 5가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은 2가지로 나누죠. 일단 어떻게 해요? 좁은 의미 그 다음에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민법상 분상과 민법상 분상 토지하고 뭐 그 정착물 2가지다. 좁은 의미는 2가지예요. 토지하고 정착물.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에다가 뭘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 더한 것이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준부동산의 개념, 본질은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춘다면 개별 법률에서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춘다면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에 준하겠다. 그것을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나오면 넓은 의미에 속한다는 거.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라는 거. 준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 자, 이게 다 공장재단 주죠. 공장재단 주면서 공장재단이 준부동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공장재단 주고 어업권 주고 즉 준부동산을 사례를 이렇게 주고 나서 너희들은 넓은 의미의 분산이냐 좁은 의미의 분산이냐 물어보죠. 그럼 얘들은 준부동산이니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법률적이냐 경제적이냐 법률적. 되셨죠? 그럼 준부동산 끝났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법률적 개념에 이렇게 있다는 거. 경제적 개념은 아까 말했죠?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개념은 자영, 공간, 위치, 환경. 자, 여기 기술적 개념 중에서 공간 나왔네. 공간 이렇게. 그럼 이게 법률적 아니야.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 이 세 가지를 결합했다. 복합 개념 부동산이고. 그럼 이 복합 개념 부동산에서는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구별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정착물 따로 공부 하나 하셔야 되고 공간도 따로 하나 공부하셔야 되고. 되셨죠? 자, 그러면은 복합 개념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나오죠. 비교 대상. 뭐가 나와요? 복합 부동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고? 복합 건물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나와야 돼. 토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분산이면서 토지와 건물 마치 하나의 부동산으로 이용하고 거래한다. 그때 붙이는 개념입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를 이용 중에 있다. 그것을 복합 건물. 그럼 이제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토지 플러스 뭐가 나와야 되고 건물 등이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 분산인데 두 개를 결합해서 마치 하나의 분산으로 보겠다. 그것을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개념이 끝났네요. 복합 부동산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자주 속이죠. 어떻게? 복합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분산을 체계화시킨 것을 복합 분산이라고 한다. OX, X, 토지 건물이 나와야 되고 복합 개념의 분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 나와야 돼요. 되셨나요? 또 이렇게 속있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분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 뭐라게? 넓은 의미 이렇게 하죠. 넓은 의미. 자, 이게 칠판에 있는 대로, 책에 있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복합 분산은 개념이 끝났네요. 복합 분산 가지고 속인다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요. 일괄평가한다는 거. 관정평가할 때 일괄평가한다는 거. 자,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 이용 중이다. 주상복합 건물. 얘는 감정평가할 때 부분평가한다는 거.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갈 거예요. 이 부분. 일괄평가, 구분평가 예전에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한테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5, 6월달 과정에서 제가 이거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쉬운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제가 언급할 건데요. 책 158쪽이 있을 겁니다. 굳이 찾을 분들은 158쪽을 한번 가봐요. 요약 전집 158쪽. 158쪽 가면 그러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한 분류 나오죠. 자, 그거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규칙, 지금 158쪽에 나온 규칙, 감정평가의 규칙 제7조. 제7조에 감정평가의 대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 원칙은 개별평가입니다. 개별평가. 그럼 감정평가의 원칙이 개별평가다 이렇게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럼 개별평가는 이런 소리잖아요. 이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몇 개입니까? 두 개잖아요. 두 개. 토지하고 건물. 그렇죠? 그럼 이거 평가할 때 개별평가입니다. 따로따로. 그거 개별평가.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개별평가가 원칙이 다 나오지 않고 거기 있는 개별평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 지문이 나온다고요. 그 지문. 그걸 개별평가라고 그래요. 그게 원칙.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이 두 개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일체로 거리된다. 일체로 거리된다. 그러면 굳이 구분해서 평가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평가하지 말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일괄평가. 일괄평가 우리 시험에서 3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를 물어봐요.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2번, 없다라고 1번. 없다고 나오면 틀린 말.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복합부동산의 평가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외는 구분평가입니다.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칠판에 여기 있네요. 복합건물. 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그럼 여기 하나의 건물인데 여기는 상가, 1층부터 4층까지 상가, 나머지는 주택, 소위 말해서 주상복합건물. 주상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가치를 달리하겠죠. 상가분과 주택 가치를 달리하죠. 그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무슨 말? 가치를 달리하면.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가치를 달리하면. 감정평가의 대원칙, 개별평가.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평가고 여기서는 어느 경우에 구분평가합니까? 구분평가의 사례도 알아야 돼요. 그럼 구분평가의 사례 첫 번째 복합 건물, 두 번째 공장,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공장에 가면 재산의 단체, 공장에 가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죠. 그럼 토지, 건물, 기계가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산림, 산에 가면 산하고 나무가 있죠. 그럼 산하고 나무가 산림이라고요. 산지, 산에 있는 땅하고 님은 나무라고요. 그러면 산에 있는 땅과 나무가 가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 자, 네 번째 선박, 배. 배는 선체, 선체하고 배의 동력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기계. 선체와 기계가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무슨 평가? 구분평가. 다섯 번째는 일필지의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달라진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도로에 접속한 토지가요. 도로에 접속한 토지가 길다랗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앞부분은 상가 용지로, 뒷부분은 주택 용지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달리하죠.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2번 나왔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로에 접한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OX, X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거는 다 암기하셔야 돼요. 구분평가하는 경우 암기. 자, 구분평가하는 경우 복합 건물, 그 다음에 선박, 산림, 공장재단, 일필지의 토지가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다를 때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예. 거기 사례에 보면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일필지 토지가 2개 이상의 핵지로 이용 중인 경우나 그 밑에 2번 넓은 토지의 전면과 후면이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 총 5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분평가 나왔네. 마지막으로 부분평가. 자, 부분평가는 대상 물건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을 부분평가라고 해요. 자,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이 부분만 도시계획 시설에서 저쪽에서 수용돼요. 이 부분만. 그럼 이 부분만 수용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조건이 수반된다면 그러면 그 부분만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평가? 부분평가. 수용됐으면 이 부분만 보상액을 산정해야 돼요. 보상평가. 이런 경우를 부분평가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 7조는 대원칙은 개별평가고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 가치를 달려면 구분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대상물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 일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이 저쪽에서 수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분평가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네. 다시 이제 8페이지 와야지. 8페이지로. 그 8페이지에 2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건물 그 옆에 다 비교 나온 거. 복합 부동산은
일괄평가고, 복합금으로 무슨 평가고, 구분평가고, 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우리 복합개념 부동산 이렇게 큰 틀을 잡았는데 하나씩 공부해야 되는 정착물 공부하고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착물 공간 아주 중요한 건 아니죠.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이거 정착물만 하면 좀 한참 가야 될 것 같고, 좀 시기는 좀 빨리 신 것 같고, 그래도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자, 10분 쉬었다 합니다.